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139편 가야제국의 종말. 대왕마마, 큰일 났사옵니다. 무슨 일인데 그러느냐? 지금 고구려왕 평성이 예와 모의하여 우리 백제 국경을 넘어서 쳐들어오고 있사옵니다. 뭐라? 고구려군이 어느 쪽으로 오고 있다는 말이더냐? 한수 북쪽에 독산성을 공격하고 있다고 하옵니다. 당장 정예병을 소집하여 출동 준비를 하라. 그리고 군사 지원을 요청하는 서찰을 써줄 것이니 신라 조정에 파견할 사신을 당장 대령하라 이르라. 예, 대왕마마. 성왕 26년 봄 정월에 고구려왕 병성이 예와 모의하여 한수 북쪽의 독산성을 침략하였다. 성왕은 신라의 사신을 보내 구원을 요청하였다. 신라왕은 장군 주진에게 명하여 기병 3,000을 거느리고 길을 떠나게 했다. 주진은 밤낮 쉬지 않고 가서 독산성 아래에 이르러 고구려 군사와 한 번 싸워 크게 무찔렀다. 앞에서 소개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구려의 평성, 즉 양원왕이 예맥의 군사와 함께 백제의 독산성으로 쳐들어왔다. 그러자 백제 성왕이 신라에게 구원을 요청하였고 신라 진흥왕의 명을 받은 주진이라는 장수가 기병 3,000을 이끌고 출전하여 고구려군을 크게 무찔렀다. 삼국사기 백제 본기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고구려와 백제가 접경지대에서 전투를 벌이는 일이야 흔한 일이겠죠. 그리고 이 전쟁이 서기 548년에 벌어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시기에는 백제와 신라가 군사동맹을 맺어서 협력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백제의 지원 요청을 받은 신라가 군사를 파견하여 고구려군을 대신 무찔렀다는 사실 또한 이상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가야의 역사를 탐색하는 도중에 가야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전쟁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해인 서기 548년 4월에 백제의 중부 간솔 야겸녀라는 사람이 일본 열도의 외국에 사신으로 파견되는데 그 백제 사신이 외왕과 어떤 얘기를 나누는지 일본 서기를 들여다보게 할까요? 지난 정월에 백제 사신 선문에게 짐의 뜻을 알렸는데 그대는 전해 들었는가? 예. 우리 대왕마마께서 청하셨던 구원병을 백제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조한 내용 잘 들었사옵니다. 헌데 저희 백제 대왕마마께서는 구원병 파견을 잠시 멈추시는 게 좋겠다고 하셨사옵니다. 아니, 병력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해서 군사를 보내주겠다 했거늘 이번엔 또 지원군을 마다하다니 어찌된 일인가? 지원군을 마다하는 게 아니라 지난 정월에 있었던 고구려와의 마진성 전투 때 알게 된 일이 명쾌하게 밝혀진 다음에 구원병을 보내도 늦지 않을 것이옵니다. 고구려가 마진성을 공격했고 백제가 이를 물리쳤다 들었는데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상관이 있사옵니다. 전투 중에 여러 명의 포로를 잡았사온데 그 포로들 중 한 명이 고백하기를 알라국과 일본부가 고구려에 은밀히 접근해서 우리 백제를 공격할 것을 권했다고 하옵니다. 뭐라? 알라국과 일본부 사람이 고구려와 밀통해서 백제를 보내줄 것을 청했단 말인가? 그렇사옵니다. 그 고구려 포로가 한 이야기가 여러 정황으로 밀어볼 때 사실인 듯 하옵니다. 그 일을 밝히고자 알라와 알라 외신관에 3번이나 사신을 보내서 불렀으나 그들은 오지 않았사옵니다. 그러니 지난번에 청했던 구원병 파견을 멈추시고 우리 백제국 대왕마마께서 다시 연락을 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옵소서. 일본서기에 나오는 이 마진성 전투는 삼국사기에 나오는 독산성 전투를 지칭하는 것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전투 장소가 충남 예산으로 추정되는 곳인데 싸움을 벌였던 장소는 그렇다고 치고 당시 남부 가야를 대표했던 알라국이 알라에 있던 외신들과 함께
정말로 고구려와 밀통하여 백제를 공격해 주도록 은밀히 부탁을 했을까요? 알라 입장의 궁극적으로는 대가야 세력을 제압해서 가야 끝내서 헤게모니를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 그걸 가장 현실에서 방해하는 세력이 오히려 그 백제가 현실적으로 돼 있는 거죠. 백제가 코앞에서 계속 방해를 하고, 신라는 이미 남가라 김의 세력을 비롯한 상골 멸망시킨 상태에서 계속 그 공격을 해와서 현실적 위협으로 작용을 한다는 건 다 인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알라 입장에서는 백제 세력들의 신라를 견제해야 되는데, 백제 또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경북대 주보돈 교수는 가야 연맹체 내부의 주도권을 두고 대가야와 다투던 알라국이 백제의 방해로 뜻을 이루기 어렵게 되자 고구려의 도움을 받아서 백제를 견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부여박물관의 이용현 학예사 역시 백제에게 복속당할 위기에 처해 있던 알라국의 지배층이 실질적으로 고구려의 군사원주를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가야가 그 신라에게 침략을 당해서 그 타겟책으로서 인근 외와 백제를 끌어들였지만은 결국에 그 가야의 이득이 전혀 그 반영되지 않은 채로 소외되어버리고 그 외하고 백제의 외교적인 타협에 의해서 결국 그 가야가 신라에 이어서 그 백제에게 복속당하게 돼버리게 되니까 결국에 위구심을 느낀 가야의 지배층들이 이번에는 남은 그 멀리 있는 고구려에 군원을 실질적으로 요청했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본래 백제가 외국에게 군사 지원을 요청했던 것은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바 있는 이른바 사비회의에서 고구려와 신라의 가야 침략을 막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낙동강 유역에 6개의 성을 쌓고 백제군과 왜군을 함께 배치하겠다는 구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런데 알라와 알라 외신관이 고구려와 내통했다는 증거가 잡힌 마당에 왜를 믿을 수 없으니 군사 파견을 중단하라는 것이죠. 외국의 왕에게는 듣기에 따라서 상당히 기분 나쁜 협박처럼 받아들일 수도 있었겠는데, 그렇다면 왜왕이 뭐라고 했을까요? 백제가 고구려의 침공을 받았는데도 일본 무와 알라가 이웃의 어려움을 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짐이 매우 못마땅하는 바이다. 또 짐이 명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몰래 고구려에 사신을 보냈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다. 원하건대 백제 왕은 짐이 약간의 사람을 보낼 것이니 알라가 도망한 빈 땅을 채우도록 함이 어떻겠는가? 백제 사신이 알라 외신부가 고구려와 내통한 것은 본국인 외국 조정과 관계 있는 것 아니냐는 투로 다그치자 왜왕이 쩔쩔매며 해명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외의 입장으로서도 전통적으로 신라와는 또 적대 관계에 있는 거고, 고구려는 여러 가지 기반이 다르고, 광개토왕 남정 이후에 상당히 이제 그 갈등 관계에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 외교적 입장 이런 걸로 볼 때는 백제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가지고 있는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백제를 내어칠 수는 없는 거고, 선진문물이 중요한 창구이기도 하고, 또 백제 세력이 외에 진출해서 아주 강한 그 혼인 관계라거나 기타 등등 통해 가지고 굉장히 긴밀한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들어왔던 세력들이 저 일본 그 야마도 조정 세력의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니까 알라에 파견된 외신들을 외국 조정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는 증거가 되겠죠. 앞에서 왜왕의 발언 중에 약간의 사람을 보낼 것이니 알라의 빈 땅을 채우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넉 달 뒤의 일본서기 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보입니다. 370명을 백제에 보내서 득이신의 성을 쌓는 것을 도왔다. 득이신은 충남 논산의 은진 지역인 것으로 추정하는 의견이 있으나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알라국이 고구려와 밀통한 적도 없고, 따라서 고구려 포로가 그런 사실을 발설한 적이 없는데도 알라를 압박할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백제 측에서 사건을 조작했을 가능성입니다.
적국의 포로는 자유로운 몸이 아닌데 포로의 입을 통해서 들었다 했으니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 사건과 관련해서 알라라는 이름이 마지막으로 등장할 뿐 한때 후기 가야 애교 활동의 중심 역할을 했던 알라국의 이름을 애교 활동 기록에서 다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남부 동맹이었던 가야 백제 외 가운데서 가야가 소외돼 버리고 백제와 외의 그 의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책이 추진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 같아요. 따라서 6세기 중엽까지 강력하게 외교적인 노력을 벌였던 알라국을 중심으로 한 남부가야 제국의 노력도 수포로 돌아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 이후에 그 알라는 외교의 무대에서 완전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서기 550년 정월에 백제가 고구려의 도살성을 빼앗자 3월에 고구려는 백제의 금현성을 함락시켰다. 한강 유역 탈환을 위해서 백제가 먼저 칼을 빼어들었고 고구려 역시 만만치 않게 대항합니다. 그렇다면 서로 뺏기고 빼앗은 이 두 성들은 어찌 되었을까요? 신라 진흥왕은 고구려와 백제 양국이 싸우느라 지쳐서 필요한 기회를 틈타 이찬 이사부에게 명령하여 이들을 공격하였다. 이사부는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서 그 두 성을 공취하고 성을 중축한 다음 1000명의 군사를 그곳에 머물게 하여 지키게 하였다. 백제의 입장에서 보자면 군사동맹의 상대국인 신라가 중간에서 기회를 엿보다가 전리품을 모두 챙겨버린 턱이었지만 그렇다고 신라와 동맹을 깨고 갈등을 일으킬 수는 없었습니다. 백제로서는 고구려에 빼앗긴 한강 유역을 탈환해야 된다는 보다 큰 목표가 남아있었기 때문이죠. 서기 551년 백제와 신라는 기존의 군사동맹에 따라 드디어 한강 유역 탈환에 나섭니다. 우리 백제군은 한수 하류를 칠 것이요. 그대들 신라군은 상류를 공격하시오. 알겠소이다. 그렇다면 이 싸움판에서 가야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일본서계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제의 성왕이 몸소 신라와 가야 두 나라의 군사를 지휘하여 고구려를 정벌하여 한성의 땅을 차지하였다. 이후 성왕은 더 진군하여 평양을 토벌하였는데 무릇 옛 땅 6군을 회복하였다. 백제가 신라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한강 유역을 고구려로부터 이제 탈환하는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재미난 것은 여기에 그 가야군도 동원이 되고 있는 것이죠. 적어도 2단계에서는 고구려에 대항해서 백제와 신라 간의 동맹이 유효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따라서 이 시기까지만 하더라도 가야 지역에 있어서 백제와 신라 간의 경쟁은 첨예하게 대립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제가 신라와 연합해서 한강 유역 탈환 작전에 나섰을 때 가야는 백제군에 부용해서 전쟁에 참여했다는 얘기인데 여기 등장하는 백제는 알라국이 아닌 고령의 대가야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대가야의 입장에서는 어째서 별 소득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남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요? 만일 그 백제의 권을 놓치게 되면 신라로 붙어야 되는데 신라로 붙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직전에 멸망했던 남가라 등 삼국의 화를 당할 우려가 있고 그런 좋은 그 동료 국가들의 어떤 경험을 보고 직접 그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백제에 붙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고요. 또 대가의 입장으로서 굴령성주 파견했던 영역이 아마도 그 대가야가 남해안 쪽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그 길목의 요소이기 때문에 내륙에 위치한 대가야로서는 백제가 이 목구멍을 장악하는 목덜미를 쥐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가지고는 무릇 전쟁에 참여했을 때는 승전했을 경우에 돌아오는 전리품을 목적으로 했을 터인데 백제를 따라서 전쟁에 참여한 가야의 경우
비록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다고는 하나 어느 지역을 점령했다든지 혹은 무슨 보상을 받았다는 기록이 보이지 않습니다. 성황의 일념은 한강 유역의 회복을 도모하는 거고 여기에 가야 세력이 그 참여를 하는데 사실은 그 가야가 어느 지역에 장악한 것인지는 가야 측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백제의 경우에 이제 한강 중하류역의 육성을 장악한 걸로 되어 있고 환성을 비롯해 가지고 아마 뭐 평양성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만은 신라 경우에 한강 상류 지역에 아마 식군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야는 분명히 참여했는데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가 어떤 영역을 장악을 한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백제의 속국이 되다시피 한 처지 때문에 대가야는 백제의 용병으로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됐는데 사실상은 백제 신라 가야가 합동작전을 벌여서 고구려와 대적한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대가야가 순전히 백제 편이 되어서 출전했다는 점은 신라로서는 곱게 봐줄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굉장히 피동적으로 이제 한강 유역 진출에 백제를 도우는데 요게 이제 사실은 신라로 봐가지고는 그 빌미가 되는 겁니다. 이 싸움에서 가야가 전적으로 백제의 편에 서서 사실은 진출한 셈이 되는데 신라의 입장으로서는 한강 유역의 정리 싸움이 이제 최종적으로 다 마무리되고 난 다음 단계의 공격 목표가 이제 이 가야가 되는 대가야를 중심으로 하는 가야 세력이 되는 중요한 어떤 그 계기랄지 그 원인 제공을 하게 되어 가지고 신라는 이제 그 기술을 가야 영역으로 이제 돌리게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백제와 신라가 나제 동맹의 정신을 살려서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면 백제 편에 부용해서 출전했던 가야 역시 별 문제가 없었을지도 모르는데 이 전쟁의 결과가 양쪽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쪽으로 진행되다 보니 가야로서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 돼버린 셈이죠. 신라의 진흥왕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국내를 순행하다가 낭성, 즉 지금의 청주시에 이르렀습니다. 대왕마마, 소인은 낭성의 성주이옵니다. 그래. 고생이 많구나. 이곳은 별일이 없느냐?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백제군과 고구려군이 번갈아 침략하여 노약질을 했사오나 우리 신라 군사가 철통같이 방어를 한 까닭에 이제는 감히 넘보지 못하고 있사옵니다. 양국이 모두 탐을 내는 지역이니 방어에 소람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니라. 예, 명심하게 싸웁니다, 대왕마마. 그리고 소인이 대왕마마께 큰 선물을 올리겠사옵니다. 네가 짐에게 큰 선물을 주겠다. 그 선물이 무엇이냐? 가야에서 투항하여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우룩이 음악에 특출한 재주를 가지고 있사옵니다. 우룩과 그 제자 이문을 불러 대령하겠사옵니다. 가야금 연주를 들어보시옵소서. 그렇게 하라. 가야에서 망명한 자로부터 가야의 음악을 듣는다. 짐의 기분이 무척 흐뭇하구나. 이때가 서기 551년 정월이었습니다. 백제와 신라가 공동으로 북진하여 한강 유역 탈환에 나섰고 당시 대가야는 백제군을 따라서 전쟁에 동원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대가야로부터 신라로 망명해온 우룩이 청주 지방에 머물러 있다가 신라 진흥왕 앞으로 불려온 것입니다. 대가야의 궁정 악사였던 우룩이 대가야가 멸망하기도 전에 이미 신라에 투항해 있었다는 것은 대가야의 몰락이 머지않아 있었음을 예견하게 합니다. 우룩과 과야금에 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강 유역 탈환에 성공한 뒤, 그러니까 서기 552년 무렵에는 가야 연맹체의 패권이 대가야와 알라 둘로 나눠진 채로 백제에 종속적으로 연합된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백제는 가야 연맹의 군대와 아울러 외의 군대도 지속적으로 동원하는 체제를 모색 중이었고 그 궁극적인 목적은 신라를 공격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제의 그 웅대한 계획은 시효를 거두기 전에 신라에 의해 좌절됩니다.
백제군의 동향이 어떠한지 살펴보았느냐? 예, 대왕마마. 백제군은 옛 한성 지역을 탈취하고 난 뒤 그 기세를 몰아 고구려군을 쫓아서 북진을 거듭하고 있사옵니다. 그래. 그렇다면 백제가 빼앗아 놓은 한성 지방은 보나마나 방비가 허술할 것 아니겠느냐? 예, 백제와 가야 연합군이 남아서 지킨다고는 하나 그 세력이 미약하옵니다. 그렇다면 잘 됐다. 장군은 군사를 출동시켜 백제가 차지한 한수 하류 지역을 기습 공격하라. 그곳을 우리 신라의 땅으로 삼을 것이니라. 예, 대왕마마. 지금 진흥왕의 명을 받아 동맹관계에 있는 백제의 땅을 치기 위해 돌격하고 있는 이 장수가 바로 김무력이라는 인물입니다. 잠시 21년 전인 서기 53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금광국 왕인 김구해가 왕비 및 새 왕자와 더불어 찾아와서 나라를 내어주고 항복하였다. 왕자 중 장남은 노종이고 차남은 무덕, 그리고 삼남은 무력이었다. 그러니까 김해의 가락국이 멸망할 때 마지막 왕인 김구해와 함께 신라 조정에 가서 항복했던 셋째 아들 무력이 신라 장수가 되어서 백제와 가야의 연합군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들 하였소. 이제 이 땅은 우리 신라의 영토가 됐다. 짐은 이곳에 신주를 설치하고 아찬 무력을 책임자로 삼을 것이니라. 황공하옵니다, 대왕마마. 삼국사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흥왕은 백제의 동북변을 공취하고 신주를 설치하였으며 아찬 김무력을 그 군주로 삼았다. 이때 신라가 설치한 신주는 지금의 경기도 광주에 해당합니다. 백제는 고구려와 싸워서 옛 한성 땅을 되찾았다가 신라군의 기습 공격을 받아 싱겁게 내주고 만 셈이죠. 당시 고구려는 북쪽에서 돌궐 세력이 국경을 넘보고 있어서 남쪽 전선에 크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기 때문에 신라에게 한강 유역을 넘겨주는 것으로 묵계가 돼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백제와 신라의 군사동맹은 깨진 셈이죠. 일본서기 흔명기 13년의 기록을 보면 이제 전선이 고구려와 신라가 연합하고 백제와 가야가 연합하는 대립구도로 짜여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백제, 가라, 알라가 사신을 보내 말하였다. 고구려가 신라와 화치라고 세력을 합하여 우리 백제와 임나를 멸하려고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구원병을 청해 불시에 공격하려고 합니다. 군사의 많고 적음은 전왕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지금 백제, 알라, 가라가 일본부의 신하들과 함께 사신을 보내어 아랜 것을 잘 들었다. 백제와 임나가 힘을 하나로 합치고 있으니 하늘이 지켜줄 것이라 믿는다. 백제가 일본 열도에 건너가 구원병을 청하는 자리에 가라와 알라, 즉 고령의 대가야와 하만의 알라국 사신이 나란히 참석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때 이미 가야연맹이 백제의 속국처럼 돼 있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백제는 외에 금동불상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이미 파견돼 있던 의박사, 역박사 등을 교대시켜주는 등 선진문물 공세를 폈고 드디어 외왕은 군사 파견을 결행합니다. 백제와 알라 그리고 가라왕이 청한 군사를 보낼 것이다. 장수들은 수군을 거느리고 출발하라. 이제 가야연맹의 대가야와 알라국 군사들이 백제 편이 되어서 수행한 마지막 전투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서기 554년 백제가 가야와 외의 지원을 받아 신라를 대상으로 운명을 건 일전을 벌입니다. 지금의 충북 옥천 지역에 해당하는 관산선 정투가 그것입니다. 백제 진영의 전쟁 지휘자는 성왕의 아들이자 훗날 위덕왕이 되는 왕자 여창, 즉 부여창이었습니다. 우리는 신라의 관산성을 치러 갈 것이다. 우리에게는 가라와 알라 그리고 외국의 지원군이 함께하고 있으니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고구려로부터 빼앗은 한성 땅을 신라에 탈취당한 오한안을 이번에야말로 갚고 말 것이다. 자, 가자! 백제 가야 외 연합군의 기세는 더 높아서 초기 전투를 유리하게 이끈 것으로 기록에 나타나 있습니다. 외국에서 온 지원병들도 단단히 한 몫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본서기에는 백제의 성왕이 알라를 비롯한 가야의 한기들을 대신하여 외왕에게 이런 국서를 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짐은 알라에 있는 외신들 그리고 임나의 여러 한기들과 함께 이곳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신라가 무도하여 고구려와 마음을 함께하여 임나 제국을 멸망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의 군사 지원을 청했던 것인데 천왕께서 유지신에게 군사를 인솔하게 하여 지원해 주셨습니다. 각각 관산성에서 자기가 맡은 방향으로 공격을 하였는데 유지신이 데리고 온 군사 물부 막기 위사기가 불화살을 잘 쏘았습니다. 그리하여 이달 9일 유시에 성을 불태우고 빼앗았으므로 이 소식을 사신을 보내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외국에서 보낸 병사 하나가 불화살을 잘 쏘아서 전과를 올렸기로 그 소식을 전하고자 급히 사신을 보내기에 했겠습니까? 백제성왕이 사신을 보낸 의도는 국서의 그 다음 내용에 잘 나타납니다. 만일 우리가 상대할 적이 신라뿐이라면 유지신이 데리고 온 군사로 충분하겠으나 고구려가 함께하고 있어서 여러모로 어렵습니다. 죽사도에 있는 군사를 빨리 추가로 보내시어 우리 백제와 임나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오는 죽사도는 지금의 대마도로 보입니다. 백제가 전쟁 초기에 유리하게 승기를 잡아나가고 있음에도 외국의 추가 병력의 지원을 다급하게 요청하는 걸 보면 백제가 이 전쟁에 국운을 걸다시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보돈 교수의 얘기 들어보시죠. 신라의 왕성을 공격하러 지금 들어오는 길목이란 말이죠. 그때 외병이 여기에 그 1,000명이 참여를 합니다. 참전하고 또 가야 병력도 여기에 주병력이 여기에 그 참전을 하는 겁니다. 그걸 보면 얼마나 성왕이 이 싸움에 그 국운을 걸고 있었는가 이런 걸 그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에 싸움에 하필이면 김무력이 다시 나타나서 금관가야와 이제 그 대가야를 대표되는 가야 병력이 서로 이제 이쪽에서 싸우게 되는 이 비극적인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뭐라고 하였느냐? 백제와 가야군이 관산성으로 쳐들어왔단 말이냐? 그러하옵니다. 그래, 지금 관산성의 전황이 어찌 돌아가고 있느냐? 우리 신라 군사가 맞서 싸우고 있사오나 왜군까지 합세한 백제와 가라의 군사를 당해내지 못하고 있사옵니다. 아니 되겠다. 너는 즉시 신주에 파발을 보내서 김무력으로 하여금 주력군을 이끌고 지금 즉시 관산성으로 진격하라 이르라. 예, 대왕마마. 신라 본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백제 성왕이 가라와 더불어 관산성으로 쳐들어왔다. 이에 관산성 군주 각간 우덕과 이찬 탐지 등이 마주나가 싸웠으나 전세가 불리하였다. 그런데 진흥왕의 명에 따라 신주 군주 김무력이 주병을 거느리고 나가서 교전하였다. 그러니까 경기도 광주에 설치한 신주의 책임자 김무력에게 그곳에 진주해 있던 주력군을 이끌고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관산성으로 진격하게 하면서 관산성의 싸움이 신라와 백제가 사활을 건 싸움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관산성을 공격할 때 초기에는 굉장히 백제가 유리했습니다. 유리했는데 관산성에 밀고 밀리지만은 백제가 이쪽 지역을 상당히 장악하고 이래 했는데 패인이 이제 김무력이 한강 유역에 주된 병력을 이제 이쪽 방면의 병력을 파견해 놓고 있고 사실 그 신라로 봐가지고는 주된 병력이 관산성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 이제 투시에 몰리고 하니까 한강 유역을 장악하는데 공헌을 세웠고 이쪽에 주둔하고 있던 김유신의 할아버지 이제 김무력이 이쪽 지역의 병력들을 끌고
이제 그 보온을 거쳐서 옥천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이제 큰 싸움이 이제 그 벌어지게 되는 거죠. 물론 백제 성왕의 명에 의해 백제군을 따라서 참전하기는 했지만 안라국과 대가야에게도 이 싸움은 사활이 걸린 전쟁이었는데 옛 가야연맹체의 형제국이었다가 일찍이 신라에 투항한 김해 금관구의 김무력이 신라군의 수장으로 백제와 가야의 연합군과 마주 싸웠다는 것은 얄궂은 운명이라 할 수 있겠죠. 이 전쟁의 결과는 어찌 되었을까요? 예전 백제사를 탐색할 때 이미 소개했던 것처럼 백제 성왕이 전사하는 등 참패를 면치 못했습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수록된 전쟁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신주군주 김무력이 주력군을 이끌고 나가서 교전하였는데 비장인 고우도도가 급히 적을 공격하여 백제왕을 죽였다. 나머지 군사들이 적을 격파하고 크게 승리하여 좌평 4명과 사졸 29,600명을 참살하니 한필의 말도 살아 돌아간 것이 없었다. 그러나 아무리 전쟁터에서 임금이 전사하고 패배를 당했다 할지라도 백제는 다시 전열과 체제를 정비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철저히 백제를 믿고 백제 편에 서서 신라를 상대로 전쟁을 벌였다가 참패를 당한 가야로서는 이제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싸움에 이제 패배를 함으로써 대가야도 완전 고립이 되어 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뭐 백제의 도움을 그동안에는 받아서 신라를 견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제 나제 동맹 관계도 깨어지게 되고 또 백제의 도움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백제가 심대한 타격을 입었고 그 이 대가야는 이제 고립해서 사실은 멸망의 이제 시점만 거의 남겨둔 그런 상태를 맞이한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까지 명맥을 유지했던 후기 가야의 두 축, 안라국과 대가야의 멸망을 얘기할 순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후기 가야 시기에 애교 무대에서 가야의 여러 나라들을 이끌었던 안라국의 경우 언제 멸망했다는 기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마리가 될 만한 기록을 찾아서 여기저기를 뒤져볼 수밖에 없는데 일본서기 흠명기 22년조에 이런 내용이 올라 있습니다. 신라가 사신을 보내 조부를 바쳤다. 외국 사신을 접대하는 사빈이 연회를 베풀었는데 예우가 평상시보다 덜하였다. 그러자 신라 사신 급벌관이 분하고 한스럽게 여기며 돌아갔다. 이해에 다시 신라 사신이 왔다. 관청에서 여러 사신들의 서열을 정했는데 신라 사신을 백제 사신보다 아래쪽에 서게 하여 인도하였다. 우리 신라국을 어떻게 보는 것이야?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더 이상 머물러 있고 싶지 않다. 난 돌아가겠다. 신라 사신은 관사에 들지 않고 배를 타고 본국으로 향하다가 한 포구에 이르렀다. 그런데 마침 관사를 수리하고 있었다. 신라 사신이 물었다. 이보시오. 그 관사는 어떤 손님을 맞이하려고 그렇게 대대적으로 수리를 하는 거요? 그러자 목수가 거짓으로 이렇게 말하였다. 저기 서쪽에 아주 무례한 나라가 있는데 그들이 저지른 무례한 짓을 문책하러 갈 사신이 머무를 곳이요. 뭐라? 필시 우리 신라를 정벌하러 오겠다는 흉계가 아닌가? 신라 사신이 본국에 돌아가서 들은 바를 고하였다. 그래서 신라는 아라의 파사산에 성을 쌓고서 일본의 침략에 대비하였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대목은 신라가 아라의 파사산에 성을 쌓았다는 마지막 구절입니다. 신라가 아라, 즉 안라국의 파사산에 성을 쌓았다면 이때 이미 가야연맹체의 안라국은 신라의 수중에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안라국은 그 이전에 신라에 의해 멸망했다는 얘기죠. 이용현 학예사와 주부돈 교수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사료에서 정확하게 안라가 언제 멸망했다고 꼬집어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562년 단계에서 가야 제국이 멸망을 하게 된다는 기사가 나올 뿐인데 알라의 경우에는 이보다는 조금 앞서서 멸망한 것 같아요. 그 근거는 일본서기 훈명기의 561년에 해당하는 기사에서요. 그 알라의 파사성에 신라가 성을 쌓았다, 점령하였다, 막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늦어도 561년에는 이미 그 알라는 신라에게 멸망한 것 같아요. 지금 김천 지역인데 이쪽에 이제 신라가 병력을 집중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장령에 이제 병력을 집중시켜 가지고 낙동강 이서 지역으로 진출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낙동강 유역으로 진출하게 되는 이 이후 그 아라파사산이라고 하는 그게 561년에 쌓은 성인데 요 기간 사이에 멸망을 했을 가능성이 이제 높고 하한은 561년이고요. 조금 더 보면 일본 서기의 기록에 보면 559년에 가야 멸망했다라고 하는 그런 일설의 기사가 있습니다. 신증동구 여지승람에는 함안군 산천과 봉수편에 파산이 나옵니다. 즉 지금의 함안군 여항면 봉화산이 그곳이라는 얘기죠. 이용현 학에서는 알라국의 중요한 산성이었던 함안의 성산산성에서 출토된 100여 점의 목관을 통해서도 당시 신라의 이 지역 지배를 짐작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전부 신라의 목관입니다. 신라의 목관들이고 내용은 낙동강의 중류와 상류에 있는 신라 영역 하의 지역으로부터 곡물, 군사와 관련된 물품, 철 같은 것들, 그다음에 그 중요한 돈과 같은 역할도 했던 소금 같은 것들을 알라에 전부 그 보내는 내용을 그 추출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561년을 전후한 시기에 신라가 총력전을 펼쳐서 이 지역 점령과 경영에 매진했던 것 같아요. 아라가야, 즉 알라국이 제2차 사비의 이후부터는 거의 독립성을 잃고 깃발을 내는 상태였지만 관산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신라가 아라가야 지역에 적극 공략해 들어왔고 서기 560년 무렵에 신라에 투항함으로써 그나마 유지되어 오던 나라의 명맥마저 끊어져 버린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후기 가야의 맹주노릇을 했던 고령의 대가야가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기로 할까요? 대가야는 외나 백제와의 교역보다는 자체적인 제철 능력이나 안정적인 농경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말기에는 백제 측의 문물을 수용하면서 친백제적인 성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백제에 상당히 예속된 상태였지만 신라에 대해서는 좀 더 독립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대가야가 허물어지지 않는 한 그 주변의 북부 가야에 속하는 여러 소국들도 쉽사리 신라에 투항하지는 않았겠죠. 삼국사기 신라 본계는 대가야의 멸망 과정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대왕 마마, 가야가 모반을 일으켰사옵니다. 뭐라? 이런 배은망덕한 놈들이 있나? 이번에야말로 철저히 응징해서 항복을 받아야겠구나. 누가 앞장서겠느냐? 대왕 마마, 이번엔 화랑 출신의 젊은 장수 사다함에게 군사를 주어 그 용맹을 떨치게 하시옵소서. 그거 좋은 생각이다. 사다함이 기껏 16살이라 하지 않았는가? 사다함에게 기병 5천을 주어서 가야의 반란을 진압하게 하라. 신라의 사다함은 기병 5,000명을 거느리고 먼저 진격하여 성루에 백기를 세워놓으니 성중에서는 크게 두려워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때 이사부가 군사를 이끌고 와서 공격하니 모두 항복하였다. 이때가 서기 562년 9월이었습니다. 일본 서기 역시 562년에 해당하는 훈명 23년에 대가야에 대한 멸망 기록이 올라 있습니다. 신라가 임나를 공격하여 멸망시켰다.
통틀어 말하면 임나이고 개별적으로 말하면 가라국, 알라국, 사이기국, 다라국, 졸마국, 고차국, 자타국, 삼반하국, 걸선국, 임내국 등 모두 10나라이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와 일본서기의 가야 멸망 기록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우선 삼국사기 기록 중에서 가야가 모반을 일으켰기 때문에 신라의 이사부와 사다함이 군사를 몰고 공격하여 항복시켰다라고 했던 부분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야는 물론 고령의 대가야를 지칭합니다. 그렇다면 대가야는 서기 562년에 멸망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일단 망했다가 이때 반란을 일으켰다. 그런 얘기일까요? 일본서기의 기록도 보면 가야 임나 10국이 다 멸망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그렇게 562년이라고 하는 해는 삼국사기 기록에는 가야가 모반에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멸망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아마 그 직전에 멸망했다가 남가라 멸망 이후에 임나 부흥회의를 하듯이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562년에는 완전하게 가야 제세력이 멸망한 게 아닌가.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그 중에 합리적인 해석으로는 역시 가야 제국이 이미 그 공동화되어 가지고 정식으로 멸망하기에 이르지는 않았지만은 사실상 멸망에 가까운 상태에 있었을 공산이 크다. 그러다가 562년에 정식으로 명목상으로도 완전히 신라에게 넘어갔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경북대 주보돈 교수와 부여박물관 이용현 학예사의 얘기를 종합하면 서기 562년에 이사부와 사다함의 군사 공격으로 가야가 멸망했다기보다는 그 전에 이미 멸망했거나 아니면 유명무실해서 거의 멸망 상태로 신라에 예속돼 있다가 이때 부흥운동 차원에서 저항을 했다가 신라군에게 진압된 것이 아닐까, 이런 해석입니다. 그러나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서는 김해의 금관가야, 즉 가락국만이 가야를 상징하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해의 금관가야는 이미 530여 년에 멸망했는데 30년 뒤인 562년에 신라가 가야를 멸망시켰다는 기록이 나오니까 그것이 별도의 나라인 고령의 대가야인 것을 모르고 망해버린 금관가야 유민들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진압된 것으로 오인했을 것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하고 그 다음에 지리지나 열전하고 기록이 좀 틀립니다. 삼국사기에는 일관되게 수로의 건국부터 쭉 나와서 562년까지의 하나의 틀로서 이어지는데 그 세력은 전부 금관가야로서 인식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삼국사기 지리지나 열전에는 보면 가야 세력이 하나의 세력이 아니고 여러 세력으로 나누어져 있었던 걸로 그렇게 돼 있어서 편찬자 당시에 중대한 그 착오를 이미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62년은 대가야도 물론 멸망하고 여타 가야 세력도 전부가 멸망해서 신라 영역으로 편입이 된. 그리고 일본 서기에서 가야 10국이 멸망했다고 한 것은 그 해에 10국의 나라가 한꺼번에 무너졌다는 뜻이 아니라 가야의 모든 나라가 그때 이르러 모두 망했는데 대표적인 가야 10나라들의 이름은 이러이러하다고 소개해 놓은 셈이죠. 자, 그러면 가야 연명의 멸망 원인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400년에 있었던 고구려군의 남정에 의한 금관구의 몰락, 섬진강 하구의 관문이었던 김은과 대사의 상실, 신라 왕실과 맺은 결혼 동맹의 실패, 알라해의 이후의 남북 분열, 백제에 부용됨으로써 독립성을 상실하게 된 점, 관산성 전투의 패배 등을 우선적인 멸망 원인으로 짚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볼 때 가장 큰 의문으로 남는 것은 가야 제국이 왜 통일국가를 이루지 못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주보돈 교수의 얘기입니다. 그게 고대사의 수수께끼 가운데 지금 하나입니다. 근데 약간 출발이 늦어 버렸어요. 백제가 고대 국가를 이제 중앙집권적 체제를 갖추고 신라도 중앙집권 체제를 갖추는데 그런 틈에 같은 그 정치적인 분위기에서
그 파동으로 이제 그 가야 영역에도 변환해서 가야로 전환이 되는 시점에 유력한 세력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결집을 해버렸어야 통일된 국가로 나아가는데 이 시기에 아마 그 금관국이 가장 유력했는데 뭔가 체제 전환에 저는 실패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만의 소국이었던 십제 혹은 백제가 주변 세력들을 통합하여 백제라는 중앙 집권적인 국가를 이뤘고 진안의 소국이었던 사로국이 세력을 넓혀 신라로 발돋움하는 사이에 당시에 당연히 가야연맹체의 맹주였던 김해의 금관국이 그러한 역할을 했어야 하는데 때를 놓침으로써 마지막 순간까지 통일된 고대 국가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것이었죠. 그렇다면 가야의 여러 나라들은 어째서 백제나 신라처럼 통일된 고대 국가를 이루지 못했을까요? 가야의 고분군 가운데서 큰 것들은 신라 경주의 고분군에 못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물의 총량으로 볼 때 오히려 신라 지역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골짜기마다 너무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상호 간의 힘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고대 국가로 발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일찍이 원로 고고학자 김정학 교수가 가야 제국이 통일을 이루지 못한 원인을 이렇게 분석한 바 있습니다. 가야 지역의 소국들은 농업 및 해운의 입지 조건이 서로 대등한 상태에서 소국들이 독자적으로 문화를 축적해가고 있었고 가야 연맹 초기에 김해의 가락국이 상대적으로 우월하긴 했으나 다른 소국들을 도태시키면서 영토를 확장하여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쉽게 말해서 김해, 부산, 창원, 함안, 고령 등의 세력은 입지 조건도 좋고 문화 능력도 우수하여 어느 하나가 결정적으로 앞서가는 것을 서로 견제하는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가야의 역사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홍익택 심태식 교수가 가야 멸망의 원인을 분석한 논문에 가야 소국들의 상호 견제 사례가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함안의 안라국은 지리적으로 가야 전체 지역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전기 가야 연맹 당시 낙동강 하구에 위치한 김해 가락국의 패권을 경남 서부 해안지대의 소국들과 함께 견제했고 후기 가야 연맹 당시 경상 내륙 산간 지역에 위치한 고령 대가야의 패권을 가야 남부 지역의 소국들과 함께 견제했다. 창원 탁순국의 세력도 그와 비슷한 기능을 하였다. 이러한 점이 바로 가야 연맹 제국이 결국 신라나 백제에게 하나씩 차례로 멸망하게 된 원인이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야의 여러 나라들은 우수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해상무역을 통해서 그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조건이 너무 좋아서 통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김해 세력이 바다라고 하는 아주 유리한 그 삼각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내륙으로 낙동강 수로를 활용할 수 있는 또는 바다로 나가서 동해안, 남해안 또 바다 건너 외와 연결이 될 수 있는 이런 유리한 위치에 있었고 당시 그 철이라고 하는 물건이 굉장히 그 비중이 큽니다. 이제 그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거죠.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것의 이동에는 수로 교통이 이용이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 따라서 이런 굉장히 천혜의 조건을 이제 성장기에 김해 세력이 가지고 있었는데 가야의 소국들이 각각 무역 거점 지역에 자리하고 있었는데 그 좋은 조건에 안주하다 보니 철기 문화가 경쟁력을 상실한 이후에는 이미 때가 늦었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변화하고 있던 세계 정세를 제대로 읽고 대처하지 못했다. 주보돈 교수의 분석이 그렇습니다. 성장하고 있던 백제나 신라 경우에 이제 마한이나 진한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세력들은 중국 본토와 이제 교역하려고 하는 이런 전환을 해가고 있는데 비해 가지고 이 그 변환 가야의 뭐 전신으로서 그 변환 세력은 거기에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이건 끝까지 낭낭에 의존해서 기존 틀을 유지하고자 했던 그런 표현이라 생각이 되는데 이런 그 체제 전환기에 세계 정세가 지금 변동하는데 그게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그 부분을 잘못 읽었던 게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 이유야 어찌되었든 가야의 여러 나라들은 통합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느슨한 연맹 형식으로 분립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연맹체라고 표현을 해왔습니다만 절대 강자가 없는 상황에서 고만고만한 세력들로 구성된 연맹체 형태로는 유사시에 신속하고도 강력한 대처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백제가 남의 안의 다사진을 빼앗기 위해서 바다 건너 외까지 끌어들여서 노골적인 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빼앗기면 우리 가야의 형제국들의 해상 진출이 봉쇄되는데 속히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한테는 신라에게 빼앗긴 황산진 백기를 여는 게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다사진에 우리 형제국들의 군사를 파견할 것인지 여부는 다음에 다시 회의를 열어서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사진의 군사를 파견할 목적으로 회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지. 지금 우리 가야의 해상 관문을 빼앗길 판인데 이렇게 탁상공론만 주고받자는 것이오. 이런 식의 연맹 형태로는 백제나 신라를 상대하기 어려웠겠죠. 결국 통합의 실패가 가야 제국 멸망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